물론 이제 고등수학 상 과정은 중3 수학 상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3 수학 상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3 수학 상의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특히 중3 수학 상의 특성상 잘 모르는데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 같은 거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보시면 항하고 단항식, 다항식, 키에서 동유항 이런 것들 사실 중2 수학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자, 항이 뭔지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항이 뭐예요? 라고 하면 속으로 항이 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한 게 맞는지를 좀 봅시다. 알겠죠? 예. 항이라는 것은 식에서 곱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곱이라고 쓰지만 사실 목도 포함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몫이라는 것은 역수의 곱셈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그냥 곱하기 나누기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항이라는 얘기죠. 숫자든 문자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27x제곱 yz 더하기 3xy라고 적으면 이게 하나의 항인 거예요. 27과 x 두 개와 y 하나와 z 하나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단항식은 뭐냐? 단항식의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호단자예요. 그럼 항이 몇 개인 식이에요? 항이 하나인 식입니다. 알겠죠? 아이 쉽다. 자, 다음 다항식 얘기를 할 겁니다. 다항식의 다자는 무슨 다자예요? 많을 다자예요. 그럼 항이 많은 식인가요? 그 따위로 정의하면 안 되죠. 애매하잖아요. 그죠? 다항식의 정의는 왠지 느낌상 뭐일 것 같아요? 항이 둘 이상인 식일 것 같잖아요. 그 느낌을 깨드릴게요. 아니에요.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하나 이상인 식입니다. 다항식은 단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계셔 나중에 문제 출제자가 이걸 장난을 쳐도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식은 항이 하나 이상인 식이에요. 그러면 단항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단항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그죠? 다항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단항식은 다항식에 안겨있는 아이인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항이 하나 이상이다. 여기 좀 주의하세요. 이름으로 봤을 때는 두 개 이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요. 다음 계수입니다. 계수라는 놈은 항에서 문자 이외의 부분을 계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할 때 마음속으로 숫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면 이 문자의 정의가 상대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괴롭히죠. 사실 고등수학 초반부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적었던 27x의 제곱 yz라고 하면 문자 누구예요? x랑 y랑 z예요? 그럼 계수는 27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앞에 x에 대한 뭐 단항식이다. 뭐 다항식이라고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표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난 x만 문자라고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 계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를 제외한 나머지가 계수니까 27yz가 계수가 되는 거야.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짜증나는 거죠. 분명히 맞게 배운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렸다고 하니까 나 같아도 하기 싫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자를 정하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수도 문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문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다. 숫자가 계수가 아니에요.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막 그렇게 막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시작하시면 불편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y에 대한 다항식으로 썼으면 y만 문자였기 때문에 계수는 27x의 제곱 z가 되는 거야. 문자를 제외한 부분 다 계수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yz에 대한 다항식이다라고 했으면 y랑 z만 문자니까 계수는 27x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항 줘놓고 계속 답이 바뀌는 거죠. 관점을 달리하는 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얘기고요. 다음 동류항인데요. 동류항은 이름에서 느낌이 오시죠? 같을 동자인 것 같고요. 유자는 종류할 때 유자인 것 같아요. 종류가 같은 항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죠? 근데 동류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거 하려고 정하냐면 그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 때요. 더하는 항들을 결정하려고 쓰거든요. 얘들은 문자와 차수까지 같아야 돼요. 이걸 동류항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문자가 상대적으로 정의된다고 했죠. 그럼 문자가 뭐뭐에 대하여 이걸 유심히 보지 않으면 동류항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물론 이런 문제들은 초반에 밖에 잘 안 나와요. 문자 여러 개 섞어가지고 주고 이런 것들은. 근데 여튼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문자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문자를 구분할 수 있냐? 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에 대한 하면 그게 문자예요. 나머지 다 기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은 뭐냐? 라고 하면 나는 차수가 뭔지 안다. 손 들어봐요. 자, 마음속으로 들어봐요. 들었어요? 난 차수를 안다, 모른다. 속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알겠지? 예. 근데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그럼 항의 차수는 뭐고 다항식의 차수는 뭐예요? 이런 시읒 비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항의 차수하고 다항식의 차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차수가 뭐냐고 모르는데 난 차수를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잘 몰랐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차수는 그냥 차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의 차수를 얘기할 수 있고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항의 차수가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항의 차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얘는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입니다. 아까 제가 항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숫자든 문자든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럼 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게 차수인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썼던 27x의 제곱 yz의 차수는 몇 차인가요? 4차요 라고 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x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몇 차인가요? 2차인 거예요. y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1차인 거죠. z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1차인 겁니다. yz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2차인 거예요. xy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3차인 거예요. xz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3차인 겁니다. yz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2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자를 정하는 방식이 상대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어떤 게 문자인지 문제 정해 줄 건데 그걸 좀 보란 말이에요. 그냥 x랑 y랑 z는 다 문자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식에서 문자 뭐뭐에 대한 얘기 시작하면 그것만 문자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들 문자라고 알고 있는 다 문자예요. 알겠죠? 네. 항의 차수는 이건지 알겠다.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은 항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일 수도 있어요.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 가장 큰 것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차수를 알려면 결국은 항의 차수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중에 어떤 항의 차수가 가장 크냐라고 해서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를 알기 위해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하다 보니
우연찮게도 모든 항의 차수가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을 동차식이라고 해요. 동차식은 모든 항의 차수가 같은 다항식입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제가 문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2차입니다. 2차죠? 2차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2차 동차식이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몰랐지만 원래 알던 식이잖아요. 아, 이거 2차 XY에 대한 2차 동차식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근데 X에 대한이라고 했으면 2차식인 거죠. X에 대해서는 2차, 1차 상수입니다. Y에 대해서는 상수 1차, 2차입니다. 이해돼요?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문자가 뭔지 알고 항의 차수가 뭔지 알고 다항식의 차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제를 집어넣습니다. 알았죠?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 식이에요. 이 식은 x에 대한 몇 차, y에 대한 몇 차, x에 대한 몇 차냐? 다 알아보시겠죠?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첫 번째 항은 4차고 두 번째 항은 2차고 세 번째 항은 0차잖아요. 근데 제일 높은 차수, 항의 차수가 전체 차수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4차. 그죠? y에 대한 항 보세요. 0차, 2차, 2차죠? 네, 그럼 2차가 되겠네요. 그리고 xy에 대해서는 4차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까 동차식에 대한 언급 좀 했었잖아요. 이거. 얘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xy에 대한 3차 동차식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xy에 대해서는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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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지만 x에 대해서는 3, 2, 1, 0차, y에 대해서는 0, 1, 2, 3차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 식이요. x에 대해서는 3, 2, 1, 0차, y에 대해서는 0, 1, 2, 3차라고 했어요. 근데 3, 2, 1, 0 하면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느낌이죠. 0, 1, 2, 3 하면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문자가 정해지면 그 문자에 대해서 다항식을 정리라는 걸 해요. 정리라는 게 뭐냐면 같은 차수끼리 좀 차수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쓰든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항식을 정리한다라고 하고요. 3, 2, 1, 0 차순으로 쓰면 내림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하고 0, 1, 2, 3 차순으로 쓰면 오름 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밑에 문제 나와 있어요. 알겠죠? 네. 나와 있어요. 갑자기 막 새로운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밑에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문자가 많아지면 다항식을 읽어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읽어내기 힘들지만 다항식 덧셈 뺄셈 할 때 굉장히 괴로워요. 동류항끼리 더하기 하나 빼야 되는데 종류가 같은 항 뭐라고 했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라고 했죠. 근데 항이 막 섞여 있으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막 왔다 갔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끼리 더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불편하니까 이 다항식을 정리한다라는 관점인데 대부분 뭐냐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물론 저는 오름차순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저 앞으로 오름차순 쓸게요 라고 하면 제가 막을 마음은 없지만 대부분은 내림차순 정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내림차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내림차순은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문자를 하나만 잡아요. 한 문자에 대하여 자, 뭐라고 했어요? 한 문자에 대하여라고 했어요. 여러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한 문자에 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으로 나열하는 것.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그럼 오름차순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겠죠? 자, 써드리긴 할 텐데. 이 반대예요. 차수가 낮은 항이라고 하는데 차수가 가장 낮은 항은 누구냐면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의 차수를 굳이 말하자면 0차예요. 0차. 알겠죠? 네. 물론 나열을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들은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 항들은 곱하기로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됐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아니지만 좀 여기서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뒤에 가도 좀 덜 불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 뒤쪽에 다른 것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다 용어를 통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교환 결합 법칙을 얘기할 때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결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환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써볼게요. 이 교환 법칙도 좀 자세히 뜯어보면 할 얘기가 더 많지만 고등수학 상에서 이걸 자세히 뜯을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식으로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교환 법칙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무엇이냐면 어떤 수 또는 식을 가지고 A 더하기 B를 하고 싶으면 B 더하기 A를 계산한 것과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게 A, B는 수 또는 식입니다. B, A를 계산한 것과 그 결과는 같다. 이런 얘기죠.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부터는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결합법칙에 대한 언급을 하려면 이제 교환법칙은 연산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더하기 하나면 하나, 곱하기 하나면 하나. 맞아요? 근데 결합법칙은 연산이 2개 있거든요. 그 2개의 연산은 같은 연산입니다. 다른 연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건데 이걸 먼저 하고 싶어요. 라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건데 이때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건 계산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게 결합법칙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은 초등 때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교환 결합 분배가 뭔지 몰라도 연산의 결과를 약간 귀납적으로 외웠어요. 이 규칙들을. 무슨 말인지 이름만 모르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다 괄호를 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야. 순차 계산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를 먼저 하나 B 곱하기 C를 먼저 하나 연산의 결과가 차이는 없으니까 이 괄호가 딱히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선생님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는 연산도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사칙 연산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연산을 정의해서 배울 때 막연하게 사칙 연산하고 똑같이 교환 결합 분배가 성립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세 번째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법칙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연산의 결과와 동일하다. 물론 이거의 증명은 뭐 초등 때 막 뭐죠? 퍼즐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하잖아요, 그죠? 예. 증명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 분배법칙을 보면 곱하기하고 더하기 두 개의 다른 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다른 연산의 위치를 바꾸면 성립해요. 여기에 더하기 있고 여기 곱하기 있으면 성립하냐고. 안 하죠. 안 해요. 이거 뭐냐면 사칙 연산은 대등 연산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 연산의 우선순위라고 해요. 우선순위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건데 대등한 연산의 경우에는 분배법칙이 두 종류가 존재하겠죠.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가 되지만 그렇다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연산이기 때문에 교환, 결합, 분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몰라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실 실제 몰라도 계산하기에 큰 지장이 없기도 하고요. 이해하시죠? 자,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항식의 연산은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덧셈, 뺄셈이 가장 쉬우니까 덧셈, 뺄셈 먼저 하는 건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할 때 아까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뭐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동류항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종류가 같은 항이요. 동류항 기억나요? 여기가 문자가 쳤어 같은 항. 알겠죠? 예.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할 때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 무엇이 문자이다 어떤 문자의 관점을 줄 건데 주로 한 문자를 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첫 번째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세요. 한 문자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동류항끼리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덧셈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뺀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무엇을 계산하게 되죠? 개수를 계산하게 돼요. 그잖아. 동류항 종류가 같은 항이니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가령 x세제곱이면 x세제곱이고 나머지는 다 개수일 거 아니냐고. x세제곱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걔들끼리만 계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7x의 세제곱이 있고 여기 2x의 세제곱이 있으면 이거 빼라고 하면 너는 사실 7 빼기 1을 하고 있을 뿐이지 너네가 실제로 7x의 세제곱에서 2x의 세제곱 빼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개수끼리만 연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동류항끼리 계산한다고 되는데 얘가 사실은 개수 연산일 뿐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수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숫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에서 개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자, 덧셈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인 거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하고 하면 문자를 니네가 임의로 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덧셈이나 뺄셈을 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를 문자로 볼 거냐면 X를 문자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A라는 다항식은 X를 문자로 봤다는 얘기는 봐봐. 첫 번째 항 여기에서 Y가 뭐라는 얘기예요? 개수란 얘기예요. 근데 개수가 뒤에 있는 건 별로 자연스럽지 않아요. 엄마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yx의 제곱 이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근데 저 y는 2차니까 제일 앞에 오진 않아요. 저 뒤에 누가 있어요? 3차가 있죠. 예. 그럼 3차항인 2x의 세제곱을 쓰고요. 2차항인 yx의 제곱을 쓰고요. 이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1차항 없죠? 1차항이 없으면 그 뒤에 바로 상수항을 쓰는 게 아니라 1차항의 자리를 비워주세요. 1차항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다항식을 다루고 있는데 다항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수식이라고 해요. 이 대자는 무슨 대자냐면 대신할 대자예요. 그럼 누굴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수를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적어도 돼요. 왜냐면 진법이 교육과정에서 삭제돼서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대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해드리거든요. 1, 2, 3, 4 실제 1, 2, 3, 4 아니죠. 1234죠. 근데 이걸 1, 2, 3, 4라고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1234라고 읽는 이유는 10진법이라는 수의 표현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일은 실제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천의 뜻이잖아요. 두 번째 있는 일은 실제 2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200의 뜻이잖아요. 세 번째는 3은 실제 3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30의 뜻이죠. 네 번째는 4는 그냥 4잖아요. 이때 여기 10에 있던 자리만 제가 x로 바꿔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 돼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개수가 0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1, 2, 4라고 적은 다음에 이건 사실 1204 이렇게 우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1, 2, 0, 4라고 써야겠죠. 이런 것처럼 빈자리를 놔둬야 한다. 0의 자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선생님 처음부터 개수에 대해 0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다항식이 너무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개수가 0인데 굳이 그걸 0 곱하기 막 x 이렇게 쓰고 있으면 짜증날 것 같잖아. 네. 그러니까 안 쓰기로 한 거죠. 증표야? 그냥 한번 불러봤어. 자, B는 2x의 세제곱이 3창, 최고창이고요. 2창이 없잖아. 그럼 얘는 2창의 자리에 비워놔야겠네요. 1창은 3y 제곱 x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y 세제곱이고요. 자, C라는 놈은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2창도 있고요. 1창도 있으며 상수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얘들은 동류항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보이죠? 그럼 3x의 세제곱이고요. 2창 사라져버리네요. 1창은 2y제곱 x라고 쓰는 건 이제 우리가 연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요. 연산이 끝나고 나면 굳이 그렇게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네. 4y 세제곱이다. 덧셈 뺄셈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서 동류항의 개수끼리 계산한 거죠. 자, 실제로 뭐 대단한 연산한 게 아니에요. 2 더하기 2 빼기 1 한 거예요. 그냥 y 마이너스 y 한 거죠. 3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한 거죠. 근데 그때도 사실 y 제곱을 공통인수로 보니까 3 빼기 1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숫자의 곱일 뿐이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다음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이 좀 어려워요. 뭐 엄청 소름 끼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에 비해 좀 어렵기 때문에 곱셈 따로 나눗셈 따로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예.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했는데 아까 다항식은 뭘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냐면 단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면 케이스가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이 있을 수 있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있을 수 있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냐 뭐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연산이거든요. 단항식과 단항식의 연산은 둘 다 항이 하나씩밖에 없는 식을 곱하는 거니까 항 두 개가 만나서 다시 하나의 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써도 돼요. 가령 2x의 제곱 y 곱하기 3xy의 세제곱 이런 걸 곱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2하고 3은 6이라고 쓰는데 맞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 x 두 개 있고 여기 x 세 개 하나 있으니까 여기 x 세 개라고 써야지. 여기 y 하나 있고 여기 y 세 개 있으니까 여기 y 네 개라고 써야지. 이게 뭐냐면 곱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문자의 개수를 세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의 개수를 세게 해주는 아주 좋은 툴이 있어요. x의 제곱 곱하기 x의 1제곱이라서 x의 2 더하기 1은 x의 3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불렀죠 지금까지? 지수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개수의 곱셈을 제외하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다? 지수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뭐 가지고 하냐면 지수법칙으로 한다. 지수법칙을 이용한다. 이 정도만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다 기억나시겠죠? 그죠? 네. 지워버릴게요. 예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할 얘기가 똑같았어요.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할게요. 얘들은 단항식과 다항식을 보면 분배 법칙의 모양인 거잖아요. 곱하기하고 더하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단항식과 단항식의 곱의 합의 형태가 돼요. 예제 안 써도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예제? 자, 2xy의 제곱 곱하기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z다. 이러면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배할 거 아니냐고 니네. 그러면 2xy의 제곱하고 3x라는 두 개의 단항식의 곱이고요. 2xy 제곱하고 4y라는 두 개의 단항식의 곱이고요. 2xy의 제곱하고 z라는 두 개의 단항식의 곱이잖아. 그러면 단항식의 곱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수법칙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수법칙 써서 연산해서 단순히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동시에 쓰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들은 그냥 분배법칙하고 지수법칙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게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뭐하고 있던가요? 문자의 개수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알겠죠? 그냥 개수를 세는 관점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수법칙이 언급이 되고 여기에서도 지수법칙이 언급이 되니까 지수법칙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지수법칙이 남아있죠. 그 지수법칙을 사실은 그 고등수학 상에서 사용하는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상의 지수법칙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에 가면 지수법칙의 지수를요 정수와 유리수와 실수로 확장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확장할 건 아니고 우리 정수까지만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제 임의로 하는 건데 중학교 2학년 지수법칙 모르는 친구들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그것만 정수로 확장해서 좀 쓰도록 해요. 수학 1 내용을 미리 당겨 쓰겠다는 얘기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도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지수로 사용할 mn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연수 지수는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수의 영제곱은 얼마냐? 정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음의 정수 제곱은 얼마냐? 이걸 모르잖아요. 이건 어떤 증명의 결과가 얻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수법칙을 좀 더 폭넓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A의 영제곱이라는 놈은 제가 이 등호 위에다가 세모를 쓰면 정의예요. 얘가 데피니션.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같다는 뜻이 아니고 같다고 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제곱이요. 이건 이래요. 이때 m은 자연수예요. 그래야 마이너스 m이 음의 정수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이게 정이니까 이거 두 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제곱은 양의 정수 제곱분의 1과 같다. 즉 역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양의 정수 제곱 바꿔가지고 이 정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사용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 첫 번째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거 되게 쉽잖아요. 뭐예요? a가 m개 있고 a가 n개 있으면 당연히 m 플러스 n개 있는 거니까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두 번째 지수법칙을 좀 편하게 쓰기로 저거 만든 건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에요. 이거 잠깐 적지 말아봐요, 여러분. 잠깐 적지 말아봐요. 두 번째 지수법칙. 이게 지금 중2상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적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네. a의 m-n제곱 m이 n보다 클 때 1, m과 n이 같을 때 a의 n-m제곱 분의 1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 위에처럼 제가 저 두 개를 정하지 않았다면 매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좀 불편하고 저도 뭐 말하는 저도 좀 불편하고 그죠? 근데 이거의 관점이 매우 단순해요. 나눗셈은 뭐예요? 역수의 곱셈이잖아요. 그럼 얘를 쓰다 보면 밑에는 a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몇 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n개 곱해져 있고 위에는 a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몇 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m개 곱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약분을 겁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약분을 겁나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a가 맞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에 있는 a가 많은 게 m이 n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a가 m-n개 남는 거죠. 이해되시죠? 밑에 a가 많다라고 하면 n이 n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분모에 a가 n-m개 남는 거고요. 개수가 똑같다면 싹 약분되고 뭐밖에 안 남아요? 1밖에 안 남는 거죠. 이 상황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를 정의한 거예요. 그럼 둘이 같을 때 m하고 m 빼면 a의 0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의 0제곱을 1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2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a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잖아요. 이걸 공식처럼 써버리면 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a의 5제곱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하면 분모의 개수가 7개고 분자의 개수는 2개니까 분모에 5개 남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지수법칙을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학자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걸 a의 m-n제곱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얘만 밑줄을 쳐놓을게. 얘 때문에 지금 저 두 개를 정의한 거. 얘 아니었으면 저 두 개 정의 안 했어요. 알겠죠?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좋은 점도 많아요. 계산할 때. 알겠지? 세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a를 m개씩 n번의 거듭제곱한다는 얘기는 결국 총 a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m개씩 n묶음이니까 mn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세 번째 지수법칙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잘 아는데요. 진짜요? 진짜일까요? 얘가 너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할 수 있겠냐? 아니 좌변이 우변이면 우변이 좌변일 거 아니야. 그러면 a의 mn 제곱을 보고 a의 m제곱의 n제곱이라고 해야 될지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 해야 될지 갑자기 헷갈리지 않냐? 둘 다 돼요. 그래서 얘를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지수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여러분 나중에 수학 1을 학습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까지도 모를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내가 저 세 번째 지수법칙을 진짜 그때 선생님 말대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알겠죠? 아니면 뭐 아닌 거죠. 자, 네 번째. 이런 것들은 이제 쉬워요. AB의 n제곱이라는 것은 AB 이게 몇 개 있다는 얘기야? n개 있다는 얘기인데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끼리 모여 B끼리 모여 할 수 있죠. 그러면 A가 n개 B가 n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나가듯이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지수법칙.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섯 번째 A분의 B의 n제곱. 얘는 당연히 A n제곱분의 B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뭐 교환을 쓸 것도 없죠. A분의 B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이건데 분모에 A n개 있고 분자에 A n개 있으니까 이럴 때는 A 0이 아니야겠죠. 이때도 A 0 아니야겠네요. 역수를 쓸 거라 죄송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을 바탕으로 아래 좀 간단한 식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이런 식이 있었어요. 얘는 지금 뭐냐면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나눗셈인데 무슨 곱셈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이 나눗셈은 그냥 역수의 곱셈이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분모로 넣어주면 돼요. 분모로. 알겠지?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생각할 건 없고요. 저는 이런 연산에서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뭐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개수는 개수끼리 연산하고 문자는 개수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개수끼리만 먼저 계산해 볼까요? 8분의 1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요. 곱셈 연산이니까 분자에 위치할 거예요. 근데 4분의 1의 제곱은 나눗셈 연산이니까 분모에 위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분의 1이 분모에 위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16을 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개수만 먼저 연산을 해보면 8분의 마이너스 27이 있는데 너는 여기에 16을 곱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숫자 연산 끝났으니까 나머지 셈이 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개수만 세면 된다고 했죠. 이게 직접 세기 헷갈리면 이렇게 할게요. 분자에 위치하는 x와 분모에 위치하는 x를 따로 세보죠. 분자에 위치하는 x는 일단 x의 제곱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저 나눗셈 뒤에 있는 거는 분모에 위치할 거니까 필요 없고요. 곱셈 뒤에 있는 게 누구냐면 x의 제곱의 세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x 몇 개예요? 6개인 거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이 있고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y도 몇 개 있어요? 9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눗셈 이하에 있는 애들은 분모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x 6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 제곱이니까 y 2개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식으로 쓸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개수가 똑같은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x는 2개 있는 거고 y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잘못 썼네요. 10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4 x의 제곱 y의 10제곱이다. 그러니까 단항식의 곱셈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어요. 개수, 특히 숫자로 되는 것들은 실제 연산을 해야 되지만 문자는 연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개수만 세서 그냥 개수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항에서 문자라는 것들은 그냥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뭔가 항끼리 곱한다라고 하면 그냥 문자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항식이나 다항식의 곱셈이 쉽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시겠어요? 좋아요. 제가 나눗셈은 약간 더 어렵다고 했죠.
1단원이니까 좀 이제 쉬운 문제들 나오겠지만 2단원만 가셔도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싫어하는 내용이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을 잘 모르면 나머지 정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지금 좀 졸린 것 같은데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